예, 오늘 북새통 리뷰는 넛지입니다. 화면이 잘 다 보이시죠? 네. 예, 편하게 좀 잘 안 보이시지 않나요? 보입니다. 자. 예, 예. 화면이 나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예, 좀 예, 됐습니다. 넛지가 의미가 있는 거는 오늘 북새통에 모이는데 그 리차드 탈러 캐선스타인 이게 올해 이게 좀 된 책이에요. 한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왜 골랐냐? 아시다시피 리차드 탈러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 책이 또 이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제가 몰랐는데 이 책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나 이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장르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다 이분들한테 의미 있는 책이라서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뭔 책이냐면 번역을 잘 못하셨어. 읽다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리차드 탈러 교수가 시카고대 이제 경영대, 경제대 뭐 교수이신데 발음이 탈러인데 책에는 탈러인데 보통 세일러라고 발음이 가깝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세일러라고 이름 돼 있고 그래서 어떤 문건을 보면 세일러라고 돼 있고 또 탈러라고 돼 있는 탈러는 뭐냐면 책이 탈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탈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탈러 또는 세일러. 근데 우리는 이 책에는 좀 탈러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냥 탈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러랑 탈러랑 다른 사람 아닌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분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맨 뒤에 한번 얘기했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올해 받게 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캐선스타인 분은 이제 그 법률가세요. 법률가인데 이분은 이 책 쓴 덕분에 이제 하버드 교수하다가 이 책을 쓴 덕분에 이 책이 히트가 치면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그 규제정보국장을 역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바탕으로 미국의 행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위치로 가죠. 그러니까 책덕을 본 거죠. 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고위직을 가게 된 케이스가 되죠. 지금 아마 다시 교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책이 나중에 파급 효과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도 소위 말하는 예산 삭감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 넛지의 이론을 가지고 막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히트치게 된 결정적인 예는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책을 사다가 사람들 추천하고 선물을 줬다고 해서 그때 2009년도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고요. 그 보니까 뭐 국토부, 환경부에서도 이걸 이용한 뭐 넛지를 이용한 환경보호 프로그램 개선 프로그램도 만들고 몇 년 전에는 2년 전이죠. ING 생명보험에서는 대학생을 이용해서 넛지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뭐 이런 것까지도 막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넛지를 이용한 전도법 이런 책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리차드 탈러가 이렇게 생기셨어요. 뭐 나이 연배는 꽤 있으시죠. 이런 거죠. 이분이 한 말입니다. 뭐냐면 경제학 책을 읽어보면 합리적으로 이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전제로 깔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죠. 경제학 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준석 선생님 경제학 전공이잖아요. 합리적이고 아주 똘똘한 사람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다 보면 경제학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고 컴퓨터처럼 뭐 머리 똘똘하고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모델로 인간을 하는데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 않냐 이거죠. 계산 맨날 뭐 틀리고 사람 못 알아보고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또 그 잘못 또 행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날 아내 생일 잊어먹어서 혼나고 매년 혼나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이게 인간이다. 인간은 호모 에코니쿠스, 에코노미가 뭐냐면 경제학이라는 뜻인데 그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사피엔스에 가깝다. 사피엔스는 생각 많고 기억력 별로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경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넛지의 기본적인 컨셉들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그러니까 주의를 환급시키다. 뭐 이런 뜻이죠. 원래 뜻은 팔꿈치 툭툭 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탈러와 선스타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옆구리 쿡쿡 찌르고 툭툭 쳐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막 가버리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넛지는 기본적으로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일을 눈에 잘 띄워놓으면 그러니까 몸에 건강에 좋으라고 과일 많이 먹으세요가 아니라 과일을 눈에 잘 띄는 데 놓으면 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정크푸드를 먹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라 눈에 잘 띄는데 과일을 놓으면 그걸 먹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실험을 따라 학교 식당 배식부에서 배식에 그 음식을 어떤 순서로 놓느냐에 따라 소비하는 양이 학생들이 소비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막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작은 조그마한 것을 잘 섬세하게 설계하는 것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죠. 다시 원래 경제학자들이 했던 얘기를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전통적인 경제학자를 우리 보통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인데 사람은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경제적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래서 여기에 저 책에서는 그걸 특별히 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이콘. 그러니까 이콘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이나 이런 데면 이콘하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콘이에요. 근데 이거에 이제 반대 세력인 사람들이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진보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걸 정책으로 풀자라는 게 진보주의적 경제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탈러 교수 이런 분들은 행동 경제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은 뭐냐면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고 실수 계속 저지르고 계획 오류라는 게 뭐예요?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데 실제 계획대로 실행 못하고 그 다음에 계속 현상 유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지 알면서도 계속 현상 유지하려는 습성도 있고 뭐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을 활용해서 비합리적인 행태를 올바른 방향으로 넛지를 사용하면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시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선택 설계라는 말을 하고 선택 설계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선택 설계자가 뭐냐면 초이스 아키텍트라고 하죠. 선택을 잘 설계해 놓으면 사람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택 설계자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정황, 맥락을 만드는 사람이죠. 투표용지를 잘 설계하면 잘못 설계하면 부정적으로 나오고 설문 용지를 잘하면 좋게 설명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의료보험도 잘못 설계하면 되게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고, 특히 사업가도 그렇고, 사업가 같은 경우는 상품의 구색을 어떻게 만들었고 가격을 어떻게 책정에 따라 사람들이 의사결정이 100%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설계를 잘하면 사람들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설계는 중립적으로 설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선거투표도 아무리 뭐라 해도 1번이 유리해요. 2번보다 3번보다. 그러니까 선택 설계를 잘하면 중립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선택하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무한대로 말하고는 사람들이 선택을 또 못 해버린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선택 조건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요소라도 작게 디자인하더라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니 잘해야 되고, 그래서 넛지가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밑밥을 까는 얘기인데 샘플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케이스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 이게 최초의 사건.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의 케이스를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소변기의 파래를 그려놓죠. 이 목적을 왜 그려놓냐면 이거죠. 남자분들이 이걸 좀 부실해갖고 제대로 여기다 못 보고 막 그러죠. 그래서 보통 남자 화장실에 가면 여기다 뭐냐면 좀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뭐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 말고도 뭐 또 있다 뭐 이런 것들만 써붙였잖아요. 저희는 남자 화장실 안 가서 네. 한 번씩 가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뭘 했냐면 그런다 하나도 더 가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파리를 한 마리 딱 그려놓더니 사람들이 막 바짝 와서 저걸 조준하려는 습성을 막 보여서 조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사를 해봤더니 밖으로 새는 소변량의 80%를 줄였어요. 이게 일종의 넛지라는 거예요. 넛지는
일부러 이렇게 구호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디자인하자는 거죠. 미국의 시카고에 레이크 쇼가 있습니다. 레이크 쇼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되게 위험하게 왜냐면 고속화 도로인데 거의 직각으로 휘고 막 이래요. 이러면 호수 옆에 도로가 그렇게 복잡하게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얘가 경치도 좋고 참 좋은데 S자 커브도 많고 사고가 다발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커브 시작점부터 커브에 가까울수록 여기 칸이 이렇게 멀다가 좁게 막 이렇게 설계를 막 해놓은 거예요. 끝에 가면 촘촘촘촘히 빨간색으로 굵게 그러면 뭐냐면 갑자기 속도감을 확 느껴져서 속도를 줄이게끔 시각으로 디자인을 해놨어요. 미리 줄일 수 있도록. 따라서 이런 설계 디자인들을 막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이거 케이스처럼 부산에 가면 부산에도 이렇게 커브가 많아요. 부산 경찰서 이런 데서도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도 커브길에 일부러 이런 스타일로 멀리는 좀 이렇게 넓게 있다가 커브길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좁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막 블록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속도를 줄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의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고속도로 텍사스는 되게 넓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길어요. 그때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텍사스는 너무 넓기 때문에 쓰레기를 또 회수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거를 개몽 캠페인 할 때도 효과가 없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벌금 뭐 10달러에서 뭐 1000달러 냅니다. 이래도 똑같더래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텍사스 카우보이 소위 말하는 달라스 카우보이의 아메리칸 풋볼 팀이 되게 인기가 있거든요. 그 팀의 선수들이 나와갖고 뭐 쓰레기를 줍고 맨손으로 맥주캔을 막 웅크리면서 Don't mess with Texas 뭐 이런 걸 막 구호를 막 외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텍사스 카우보이 팀이 되게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멘트를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막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 있게끔 하니까 광고 1년 뒤에 29%가 줄었고 한 6년 되니까 70%가 쓰레기를 당연히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경제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이게 뭐냐면 두 개가 상반된 얘기죠. 자유주의라는 얘기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자. 개입하다는 얘기는 중간에 진입을 해서 조종을 하자는 게 개입주의잖아요. 이걸 섞어버린 거예요. 자유주의는 전통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 정치권들이나 아니면 자유진영에 있는 소위 말하는 경제권들이 얘기하는 것. 거기서 얘기하는 건 계속 그거예요.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돼. 시장은 자유롭게 내둬야 돼. 이게 자유주의고 개입주의는 뭐냐면 전통적인 진보 진영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 복지 정책 확 늘려야 돼. 그리고 기업들이 잘못한 일을 많이 하니까 정부가 조정해야 돼. 그래갖고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을 때는 복지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확 늘려. 그다음에 자유진영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권에 있는 분들이 하면 정부의 예산을 막 줄이고 정부의 규제를 대폭 없애고 뭐 이런 걸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섞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섞어야 되냐?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려주면 안 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줄여주고 그게 개입주의죠. 근데 그때 선택은 자유롭게 해주는 이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입니다. 근데 방향은 어떻게? 시민사회가 더 삶 자체가 좋아지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용어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서에 상반되는 용어를 섞어버렸어요. 따라서 넛지는 뭐냐면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근데 넛지 반대자,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걸 싫어해요. 뭐냐면 아니 무제한으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려줘야 좋은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언제든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는 페이스북 하다 보면 제가 제 페이북 그룹에 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샀다, 아니 무슨 책을 읽는다 그러면 우리도 막 다 따라 사죠.
책도 보고 뭐 한다라면 동참도 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대부분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서부터 따라하고 배웁니다. 개인도 배우고 사회도 따라 배웁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도 따라 배워요. 잘못된 행동도 따라 배워요. 유행처럼.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학생에 왕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 우리 집 애들의 얘기를 보면 그 왕따 시키는 분위기를 장난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왕따 시켰던 애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장난이었던 장난. 근데 그게 보편적인 문화로 확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도 행동도 따라 배우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고치려면 니네 그러지 마, 혼내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아니 캠페인하거나 얘들 효과가 별로 있지 아니하고 뭐 했냐? 넛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죠. 사회적 영향력 분위기냐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반려견들 데려다닐 때 소위 말해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당연시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처럼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받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넛지를 잘 활용하면 당연히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시민사회가 스스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들을 운동을 일으키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집단 동조 현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의 아씨가 한 실험 되게 유명한 거예요.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막 해. 눈에 보이도록 짠 거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저 눈에 봐도 저거 잘못된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선택하면 나도 그냥 쫓아서 잘못된 선택한다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 눈에 뻔히 잘못된 얘기를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니까 뭐예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안 나는데 한 5사람 중에 4명이 냄새 난다 그러면 갑자기 냄새가 느껴져. 내 냄새가 나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동조 효과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심사를 하러 갔는데 다른 분 한 심사위원 5명이 한 4명 정도가 저 사람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긍정적인 평가했다가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의견을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됐어요. 이게 집단 동조 현상이고요. 두 번째 무자포 셰리프라는 사람은 이런 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정한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일괄되게 동일한 입장을 취하면 변하지 않는 입장을 계속 보이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일관성 있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왕따가 되건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일관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다음번에 그대로 판이 바뀌면 계속 그 사람 판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얘기입니다. 집단 동조 현상. 따라서 되게 작은 영향력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에도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험을 해봤더니 특정 음식을 먹을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갑자기 먹고 싶어져.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가 혹시 다이어트를 할 의향이 있어요? 물어보면 그 다음날부터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 시민사회 집단을 둘로 나눠서 선거 전날에요. A 집단하는 사람들한테 내일 선거하실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그렇게 질문 받은 집단이 질문 안 받은 집단보다 25%나 더 선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질문 받았는데 생각이 나서. 그냥 또 동일하게 파상풍 주사 얘기가 나옵니다. 두 집단을 무작위로 뽑아놓고 이 집단한테 계절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파상풍이 염려가 되는데 파상풍 예방 주사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 받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 질문 하나 받은 걸로 인해서 8%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질문 받은 거. 특별히 그리고 또 아이스커피, 핫커피를 주문한 사람 보면 평균적으로 아이스커피를 보면 몸이 이렇게 좀 냉담하고 그다음에 핫커피를 주문했을 때 더 우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요한 거래를 해야 된다든가 사람을 만난다든가 설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뜨거운 커피를 이렇게 나눠 먹는 분위기로 하면은 우호적으로 바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작은 거지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디자인을 잘 해놓으면 이것도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있습니다. 자동차 기름을 넣고 보통 주유구 뚜껑 내버려 두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죠. 그 옛날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캐시랍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카드를 넣고 돈을 찾고 카드는 두고 그냥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장 두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다음에 우리 복사할 때도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고 많은 경우에 가보면 그 원본 두고 그냥 와요. 그런 경우 종종 있으시죠.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넛지를 이용하면 디자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강제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드를 뽑아야지만
반드시 현금을 찾을 수 있다 하든지. 그래서 지금은 차에 기름 넣고 주의하는 문제는 그렇게 딱 묶어놔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세 번째 건 아직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복사기 원본 해결하는 부분, 그 부분은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잘 설정을 해놓으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보니까 디자인 싱킹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넛지란 책을 보면 이거 디자인 싱킹에 반영 안 했는데 이거 철저히 반영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동영상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캠페인을 하잖아요. 계단을 이용합시다. 엘리베이터보다는 뭐 계단을 이용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계단을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뭐 생명이 얼마나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설계를 잘하면 재미로 이렇게 바꿔져 버리면 이렇게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캠페인으로 사람 행동을 바뀌는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 재미 요소를 막 넣어주면 더 많은 이렇게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쓰레기통을 잘 안 버리고 아무데나 버릴 때 어떤 동영상 보면 쓰레기통에 넣는 순간 휴쾅 이런 소리를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 신기하고 일부러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막 넣어서 그 소리를 듣고 막 이런 운동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게 하려면 이런 넛지와 같은 소위 디자인을 바꾸던가 행태를 바꾸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 공공기관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마음들이 딴 데 가는 사람들을 꼬드기 얻고 데리고 와서 우리 제품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넛지를 이용하면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프레임을 쓰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암 환자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술을 하면 90%가 삽니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10%는 죽습니다잖아요. 실험을 했대요. 90%는 삽니다. 일 때와 10%는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수술 동의율이 확 달라진다.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네. 90% 생존합니다 할 때는 훨씬 더 많이 수술에 동의를 하고 10% 사망합니다 라는 걸 맨 처음에 들려주면 그게 부담이 돼서 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럴 때가 있어요. 유명한 특강 강사를 모시고 왔어요.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하는 거가 무슨 여러분들을 뭐 새로 이 학교에 등록을 시킨다든지 아니 무슨 결단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를 위해서 그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사회자가 이제 초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딱 강의하고 딱 와서 마지막 메시지로 와서 수고하셨다 이런 말 이제 돌려보내는 말을 하려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아 이거 강의 듣느라고 피곤하시고 고생 많으셨죠? 사회자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뭐냐면 듣는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은 2시간이 좀 힘들겠지만 감동 있게 들었어. 갑자기 내가 2시간 들은 게 고생한 일이 된 거야.
그렇죠. 물론 2시간 누나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2시간 고생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새롭게 알게 된 거로 인해서 감동이 있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감동이 있었던 거 있으면 그 멘트를 바꿔갖고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큰 통찰력과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실행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시간 투자한 거가 너무나도 아깝지 않은 귀한 시간이었네 라고 멘트가 바꿔지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저 말씀 맞네, 이 2시간이 아깝지 않네 라고 멘트가 돼버리고, 그럼 우리가 같이 이 운동에 참여합시다 라고 돼버리잖아요. 근데 보통 사회자가 얘기하면 많은 사회자들이 이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차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생하지 않느냐? 이 잘못 배려한 거죠. 그 배려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강의가 이럴 때 그분은 분주해서 강의를 못 들어. 우리 행사 진행하다 보면 이 행사 관계자들은 옆에서 내빈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정작 여기서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앉아있는 대중보다 감각이 떨어져.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긍정적 멘트와 긍정적 프레임을 던져주는 거가 그 뒤에 이어진 행동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철저히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예. 목사님은 더 그런 걸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와야 되니까. 그게 잘안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법칙이 있습니다. 디폴트 기본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냐면 현재 상황을 그냥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 그래서 현상 유지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걸 쓰냐면 디폴트 옵션을 잘 쓰면 좋대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디폴트 기본 사항을 가장 선택 빈도가 높은 걸 기본 사항으로 설정을 해놓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을 유도하기 원하는 것을 기본 사항으로 해놓고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재미난 사례가 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장기 기준 비율이 확 다르대요. 독일은 장기 기준 비율이 12%밖에 안 되고 오스트리아는 100%가 나왔대. 한 두 마을을 비교해 봤더니. 근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거의 붙어 있고 민족도 막 섞여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과 오스트리아 사람은 거의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성향도 비슷하고. 근데 갑자기 사회에 대한 윤리의식이 그러면 독일 사람이 확 떨어지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냐면 독일은 장기 기준서를 작성할 때 옵트인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거죠. 옵트인 방식이 뭐냐면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써야 돼. 그게 옵트인 방식이에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뭐냐면 옵트 아웃 방식 썼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약서를 받으면 다 작성이 돼 있어. 이거 동의 안 할 사람만 탈퇴서를 써야 되구나. 그냥 내면 자기는 동의하는 거고, 나 이거 싫어요 그러면 거기 글 써야 돼. 설계가 달라졌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하는 선택 설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나 원하는 순서대로 기본 사항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유도할 거를 이렇게 설계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면 시민사회 저축률도 높일 수 있고 연금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탈러 교수나 아까 선스타인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미국에서 그 미국 시민사회 사람들이 저축률을 높이는구나, 아니면 연금보험을 많이 들어서 노후 보장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설계들을 막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축률을 높이는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죠. 제가 12달의 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10만 원씩 돈을 떼어서 저축을 했어요. 이 저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보니까 추석도 있고 설도 있으니까 12이 아니라 14수로 나눠서 급여를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추석 때랑 설 때는 돈이 더 필요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급여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 저축하죠? 120만 원 저축하죠. 계산이 어렵지 않죠? 네, 10 곱하기 12, 120만 원 저축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12번에 나눠내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두 번 보너스로 주는 거는 그냥 보너스니까 12별로 나누자 그럼 1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14번에 다 10만 원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좀 더 들어가.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급여가 조금 들듯이 저축이 동일하게 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저축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4번 받으니까 그걸 균등하게 내자. 그럼 120만 원을 한 1년에 내잖아요. 14로 나누면 8만 5천 원이에요. 8만 5천 원. 그럼 8만 5천 원씩으로 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더 자기는 별 부담도 안 느끼면서 그냥 저축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열구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넛지의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이걸 다음번 북새통에서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자신은 강준만 교수님 아시죠? 신방과 교수님이죠. 전북대 교수님이죠. 근데 이분을 넛지를 활용해서 책을 작년에 2016년도에 논문을 놨었어요. 그 논문이 되게 괜찮은 논문이더라고요. 그 책도 논문을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그 논문을 기반으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앞에는 되게 넛지에 대한 이론들을 한 7가지의 패턴대로, 예를 들면 인지적 효율성, 유도성, 흥미성 이런 걸 좀 나눠서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분이 참 괜찮은 게 뭐냐면 전북대 학생을 이용해서 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 사례가 잘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통 안전 문제, 질서 문제, 쓰레기 문제, 우리 디자인 싱킹하는 쓰레기 문제, 거기 읽을 아이디어가 막 있더라고요. 환경 보호 문제, 건강 문제, 소통 문제, 마케팅 영업 문제 이런 거를 넛지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이제 팀 프로젝트 한 케이스들을 넣는데 그 스테이지가 알차요. 그래서 요 책은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오히려 지금 선스타인 교수님이나 탈러 교수님의 책보다 더 친절하게 작성돼 있어 저 책은 한번 나중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논쟁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거리 이겁니다. 지금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시민 진보주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시장에 정부가 철저히 개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때는 그런 원칙이었죠. 진보주의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진보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넛지라는 거죠. 사람이 놓치고 저축률을 높이거나 연금보장제로 하던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활용하면 그 양쪽에 다른 제3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넛지가 올해 2017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방향과 진보주의에 엄청난 대립이 있어요. 현재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소변기에 팔이 하나 그려 넣었다는 요 정도 수준에서 경제학상을 받은 게 아니라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연구하면.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잘만 설계하면 좋은 넛지가 있고 나쁜 넛지가 있다는 거죠. 사악한 선택 설계자가 이게 악용하면 국민이나 일반 사람들을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교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좋은 넛지로 시민사회나 아니면 기업체도 마케팅 활동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제가 보니까 디자인 싱킹과 사회혁신 이런 프로그램감도 연결이 돼 있고, 소위 말하는 소셜벤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팀들이 알고 보면 넛지랑 연관관계가 엄청나게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넛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넛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렇게 궁금한 토론은 좀 이따가 우리가 함께 좀 논의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